아이들의 자제력을 키우는 인성교육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죠. 마치 자제력만 있으면 아이가 미래의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믿었습니다. 물론 자제력은 삶을 살아내는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자제력을 측정하는 일명 마시멜로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 실험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며 선택권을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먹음직스럽고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간 참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방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마시멜로와 혼신의 사투를 벌입니다. 이 실험은 아이가 기다리며 참아내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자제력의 높고 낮음을 판가름합니다. 이후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삶도 추적 조사하는데요. 실제로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보여주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더 잘 적응했고 학업 성적 또한 더 우수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자제력 광풍을 일으키는 거죠. 신경과학자들은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낸 아이들의 뇌의 특징을 발견하려고 했고, 교육 관련 아동 심리학자들은 자제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해 마시멜로를 바로 먹었던 아이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정도로 마시멜로 실험은 당시 사회 전 분야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과연 마시멜로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학구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미래 시대에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실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즉 창조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과 암기 능력을 통해 평가받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평균이라는 허상을 통해 인간의 재능을 평가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의 저자 이혜정님은 평균 오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들을 다 무시하고 달리기 하나만으로 줄을 세운다면 김연아, 박태환 같은 인물들을 발굴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요. 평균에 매몰된 사고방식의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의 불꽃은 아직 살아있죠. 저자는 과거 교육의 효율성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평균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그 핵심 내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어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초보 엄마들의 경우 아이가 생후 7, 8개월이 되면 기어다니길 기대하죠. 그런데 아기가 기어다니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발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과 의학기관들은 아이들의 정상 발달 과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에 따라 기어다니고 일어서게 되고 마침내 걷게 된다고요. 전형적으로 아이가 거치게 되는 일련의 연령별 지표를 표명한 겁니다. 하지만 현대 연구 결과를 통해 아이의 발육 과정을 정상이라고 규정할 만한 뚜렷한 경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아이들은 무려 25가지의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어다니는 것이 보행 과정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학자 데이비드 트레이서는 2000년대 초 파푸아 뉴기니에서 원주민을 연구하던 중 특이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족의 아이들은 걷기 전에 기어다니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원주민들의 아이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몸이 펴진 상태로 아기띠에 엎여 다녔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위생적인 문제로 엎드려 눕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깨끗한 바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던 패턴들은 사실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관습에서 전파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평균 사이즈입니다. 1940년대 말 미 공군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제트 엔진 항공기가 발명되면서 비행기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는데요. 여기에 이런저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비행 방식 또한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비행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수차례의 긴급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조종석의 설계에 문제였는데요. 20여 년 전 측정한 조종사들의 평균 신체 지수에 맞춰 설계되다 보니 당시 조종사들에게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공군은 조종사들의 평균 신체 치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엄지손가락 길이부터 신체 길이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종사의 평균 치수를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종석을 다시 제작하면 빈번하게 발생하던 추락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 해결을 담당하던 신입중위 길버트 데니얼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평균치인 조종사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데니얼스는 조종사 개개인의 수치를 평균값과 일일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0종에 달하는 평균치 항목을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가슴 둘레가 넓은 사람은 엉덩이 둘레가 좁고 다리가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팔이 짧고 평균적인 조종사란 없었던 것이죠. 이에 공군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관행을 버립니다. 개개인을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각각의 개인에게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자동차 시트는 높이, 각도 등 손쉽게 위치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는 과거에 없었던 기능으로 공군이 개발해낸 설계를 바탕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일관적이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개차반인 아이인데 유치원 선생님은 점잖은 아이라고 칭찬을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집에서는 점잖고 착한 아이가 학교에만 가면 폭력적인 문제아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생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도 집에만 가면 다정하고 너그러운 남편이 되는 겁니다. 동아리 모임에서는 외향적인 아이가 집에만 오면 내성적인 아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특정 프레임을 사용하여 이미지화 시킵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활발한 사람, 조용한 사람, 자제력이 강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등등이요. 하지만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더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시멜로 연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셀레스트 키드인데요. 그는 로체스터 대학교의 뇌인지학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키드는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장난감이든 간식이든 생기기만 하면 다른 아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겨놓거나 바로 먹어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겠죠. 키드는 이 아이들을 그룹화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한 그룹은 신뢰할 만한 상황 속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합니다. 실험에 앞서 신뢰할 만한 상황이란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어른을 대면시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새로운 학용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진짜로 가져다 주는 거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은 약속만 하고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이어진 마시멜로 실험 결과는 자명했습니다. 자제력이 높게 측정된 그룹은 신뢰할 만한 상황에 있던 아이들인데요. 이와 반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아이들 중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을 때까지 참아낸 아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향성, 내향성, 자제력처럼 인간의 성격을 말하는 이러한 품성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화될 수 있는 익숙해진 대응 방식에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특정화된 단일 잣대에 의해 평가받으며 개개인성의 존엄을 상실해갑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기준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닌 각자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그에 맞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